물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모든 음식물의 소화, 운반, 영양분의 흡수, 노폐물의 배설, 호흡순환, 체온 조절 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에서 한 2.5리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체중의 한 70% 정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세포 내 조직과 혈액, 생리학 시간에 이거 배울 텐데 그 물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래서 전체 한 3분의 2 정도 있으면 그 중에서 조직에는 얼마, 혈액에는 얼마, 그 다음에 간질에는 얼마, 뭐 이런 거 배우죠. 자, 5% 정도만 상실돼도 생리적인 이상이나 혹 상태가 하고 12% 이상 상실되면 생명이 위험하고 2% 부족하면은 막 갈증이 되게 심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2% 음료죠. 그래서 1, 2% 정도 되면은 갈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자, 사용 용도는 가정, 농업, 소화, 잡용수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가정 용수로는 음료, 취사, 요리, 청소기, 노동물, 이거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죠. 이런 거는. 중수도는 한 번 사용된 물을 재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수질은 상수와 하수의 중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 처리해서 바로 사용하는 이런 물들은 식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용도로 쓴다기보다는 어디 뭐 물을 준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좀 사용할 수가 있겠다. 중수도는. 수질 위생. 자, 오염된 물은 수의성 전염병 및 기생충 질병의 전염원이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물이 오염돼 있으면은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세균이라든지 기생충 같은 게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예요? 모기 같은 애들이 자꾸 거기다 알을 까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전염병이 늘어나게 되고, 각종 중금속의 오염으로 공해 질병의 발생원이 될 수 있고, 함유 무기질에 따른 건강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수의성 질병의 전염원. 그래서 상수나 하수가 오염되면은 콜레라라든지 이런 식의 수의성 질병 같은 게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도열 같은 것도 생깁니다. 수도열은 뭐 이렇게 흔한 건 아닌데 대장균이나 잡균 같은 것들이 수도 안에 이제 많아서 그런 것들이 세균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생명 현상이 안에 돼 있으니까 발열을 하면서 열이 나는 게 이제 수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생충은 디스토마, 빼충, 편충, 원충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이따이따이병이나 미나와타병을 일으키는 뭐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것에 오염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 중에 이제 불서량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반상치가 되거나 뭐 미달우식치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치아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그 역학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 수의성 전염병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고시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수의성 전염병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유행 지역과 음료수라는 게 음용수 얘기하는 거예요. 음용수 사용 지역이 일치한다. 그래서 유행하는 지역이랑 음용하는 지역이 이제 일치하게 되고, 집단적 또는 폭발적으로 발생한다. 그 일반적으로 수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 같은 경우는 같이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게 되고, 음료수 중에서 음용수 중에서 원인 병원체가 검출이 되고, 잠복기가 길고 치명률이나 2차 감염률은 낮다. 그래서 이런 질병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질병이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하지만 어느 정도 잠복기가 지나고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고, 성별, 직업별, 연령의 차이가 없다. 그렇죠. 이거는 뭐 물을 마시는데 남녀노소가 따로 있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뭐 성별이나 직업이나 연령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수의성 전염병은 그 홍수라든지 장마라든지 이런 때가 있는 때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거는 뭐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한데 넣고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여름이나 가을처럼. 그래서 수의성 전염병, 아까 뭐 콜레라 이런 것들이 또 세균성 전염병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겨울철이나 이런 때도 생길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얘기 같고, 자, 수질위생. 수질위생은 수질 오염원으로는 생활하수, 그래서 세제류 외에 대부분 유기성 물질, 주로 뭐 어떤 음식 쓰레기 같은 게 이제 합쳐져 있거나 뭐 된장찌개 같은 거 먹고 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유기성 물질이 많고 세제류 말고는,
생활 하수에서는 뭐 심각한 오염물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세제류 외에는 대부분 유기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산업 폐수는 중금속과 고농도의 유기성 물질이다. 그래서 산업 폐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당연히 되게 치명적인 중금속이라든지 고농도 유기성 물질이 많고, 축산 폐수는 뭐가 많겠어요? 분변이 많죠, 분변. 그죠? 그래서 유기물의 함량이 굉장히 높고 악취의 원인이 된다. 비점 오염원, 오염원 확인이 어렵다. 농약 비료 세제. 비점 오염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저기 막 이제 오염이 돼 있는데 비가 막 와가지고 다 씻겨 내려와갖고 하수라든지 아니면 바다라든지 이런 데가 오염되는 거 같아서 비점 오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점 오염 같은 경우는 오염원 확인이 어렵다. 농약이나 비료나 세제에 의해서 이제 오염됩니다. 자, 수질 오염 물질은 용존 산소량이 이제 감소하고 가정 하수라든지 축산 배설물, 공장 폐수 같이 유기물의 농도가 많아지면은 이걸 분해할 수 있는 용존 산소량이 감소가 되는 거죠. 부영양화에서 영양 물질이 많아지면서 수중 조류의 먹이원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반대로 산소는 줄어들고 조류 같은 것들은 막 늘어나는 적조 현상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유해 화학 물질, 각종 화학 물질, 농약, 산업 폐수 등이 있고, 병원체 오염 물질, 병원 폐수, 동물의 사체라든지 배설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수질 오염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질 오염 주요 사건 보면은 우리 중금속 할 때 이따이따이병이랑 미나마타병 배웠죠. 그래서 이따이따이병은 카드뮴에 의한 거, 요통, 고관절, 고행장애, 골연화증 같은 증상들을 이제 일으켰고, 미나마타병은 수은이었죠, 원인이. 그래서 사지, 마비, 시각, 청각 이상, 언어장애, 정신 이상 같은 것들을 이제 일으켰고, 가네미 사건이라고 해서 PCB, 피부질환이나 기형아, 사산이나 콧병 같은 것들을 일으켰다. 자, 수질 오염 사고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 태안의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막 국민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수질 오염 사고를 보시면은 기름 유출 사고, 그다음에 물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국내에는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구미공업단지 안에 부산전자,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이거 쓰신 분이 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오래전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 쓴 것 같고, 기타 벤젠, 한산, 황산, 농약 등 해양 오염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기름 유출 오염이다. 49%, 지금 49%가 기름 유출 사고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해외 같은 데서도 유조선이 이렇게 뭐 침몰된다든지 아니면 뭐 뒤집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 이제 빵꾸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기름 유출 사고가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음용수 관리. 자, 음용수라는 거는 우리가 수돗물로서 마시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음용수의 수질 기준 수도법에 보시면은 음용수에도 아까 식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세균이 몇 마리 이하, 그다음 뭐 대장균이 몇 개 이하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용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 미생물 및 오염, 유기물에 관련된 사항으로 암모니아성 질소가 뭐 이하, 질산성 질소, 과망원산 칼륨의 소비량, 그 다음에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에서 봤을 때는 세균은 1cc 중에서 100, 세균이 아예 없을 수는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물이 그 염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독을 하긴 하지만 기준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고, 대신에 대장균은 나오면 안 됩니다. 대장균은 이게 있다는 거는 분변이라든지 유기물이 오염되어 있다는 지표세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시안, 유기인, 수소는 절대 검출되지 아니할 것, 수소 이온 농도, pH는 5.8에서 8.5 사이니까 약간 약산에서 약간 약염기까지 봐준다는 거죠. 완전히 7로 이제 중성이 되는 건 아니죠. 냄새, 맛, 소독으로 인한 냄새, 맛 이해는 불가하다.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안 되죠. 대신에 물에서는 염소 냄새가 조금씩 나죠. 맛도 그렇고. 그래서 무색 투명해야 한다. 수질 검사할 때는 현장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물을 떠가서 이화학적 검사 같은 걸 해보는 거죠. 그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유기물질 같은 것들이 있는지, 뭐 가망가상 칼륨 같은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세균이라든지 대장균 같은 것들이 있는지 위생물학적 이제 검사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상수 처리 과정. 자, 상수 처리는 그 상수 처리하는 게 있고 하수 처리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정수법을 상수 처리 과정 정수법 그다음에서 보면은 침전시키고 그다음에 처음에 침전시키고 그다음에 좀 침전이 되지 않은 애들 이제 여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독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분변에 의한 오염의 직접적 지표가 되는 것은 대장균. 자,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세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장균은 50cc 중에서 음성이에요. 그죠? 즉 상수에서 대장균의 검출은 다른 병원성 세균의 존재를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그 대장균 자체가 위해성이 있는 세균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장균이 있다는 것은 다른 병원성 세균이 같이 있다는 걸 이제 의미하거든요. 그런 지표 세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 검사에서 최확수는 봄수 100ml당 대장균수, 콜라 인덱스는 대장균 검출한 최소 검출량의 역수, 추정시험, 확정시험, 원전시험. 와, 이거는 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알았지?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말이 너무 어렵고 용어도 어려워요. 최확수라는 건 뭐냐면은 최확수 시험법이라고 해서 세균의 이 어떤 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질 검사를 할 때 안에 있는 세균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세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그냥 참고를 알아두세요. 그냥 어떤 기준점 이하에서는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10개가 기준점이다. 그럼 10개 이상은 내가 잡을 수가 있는데 10개 이하는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최학수 시험법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설정을 해두고 여기에 통계적으로 세균이 몇 개 있다라고 추측하는 게 최학수 시험법이에요. 그래서 대장균 시험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요즘 어려운 말이에요. 상수에서 암모니아성 질소의 검출의 위생학적 의미는 물에 가장 최근 유기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딱 나오면은 혼자 공부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도 좀 내용이 조금 무서운데 약간. 그 다음에 이제 특수정수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경수를 갖다가 보통 이제 경수가 있고 연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연수를 이제 만들어 사용을 하는 거죠. 경수를 연화해서 일시 경수 얘네를 함유한 경수는 이제 끓여서 이제 연화를 시킬 수 있고 연구 경수는 석회 소다법 제올라이트라고 해서 광물 이름이에요. 그래서 끓여서 연화가 안 되는 물 같은 경우에는 석회 소다법을 이용해서 제올라이트법을 이용해서 연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불소를 주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철을 이제 제거를 해갖고 아니면은 황산동을 사용해서 조류를 제거해갖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황산동 같은 걸로 이제 조류를 친절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염소 소독. 염소 소독은 모든 대부분의 물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염소 소독이에요. 염소는 일단 싸고 그 다음에 조금 냄새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소독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인체에 어느 정도 섭취를 해도 굉장히 무해하고 그 다음에 잔류가 좋아요. 잔류. 자, 잔류가 되면은 뭐가 좋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소독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잔류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염소는 이제 잔류가 잘 됩니다. 그 얘기는 얘가 물 안에서 잔류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소독 효과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소독의 장점, 소독력이 강하고 잔류 효과가 크고 조작도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헬스할 때 100 pp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중요 위해 요소 관리점을 갖다가 그런 것들이 다 염소 소독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간편하다 보니까 수돗물뿐만 아니라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척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조작 간편, 가격 저렴. 단점은 냄새가 있고 독성은 염소는 이건 농도가 어느 정도 높지 않으면 독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독성은 있을 수 있다. 염소의 소독력은 뭐 CL2 뭐 이런 식으로 잔류 염소량 평소시에는 이 정도, 비상시에는 이 정도, 수영장에는 이 정도. 그래서
잔류 염소가 안 돼 있으면은 이거는 염소는 잔류하는 게 장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잔류가 되어 있어야지 소득 효과를 지속적으로 올 수가 있다. 불연속점 연속 처리, 수중 유기물질을 최하 만점까지 산화 처리된 염소의 소모량. 이건 뭐 무슨 그래프가 있는데 몰라도 돼요. 불연속 이전 결합 잔류 염소, 염소 이후 잔류 염소. 요거는 무슨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득 효과를 이제 뭐 보이는데 무슨 잔류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 그냥 나중에 책 볼 때 한번 보세요. 상수의 잔류 염소량은 불연속점 이상의 염소량, 염소 요구량은 물의 유기물질 산화에 필요한 염소량. 여기 다 그래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눈에 한번 알아두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독력이 좋고 잔류 효과가 크고 조작고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냄새랑 독성이 있는 것들이 단점이고 수돗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돗물뿐만 아니라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중이용 그 시설 같은 데서 가장 폭넓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자, 정수 방법. 침전, 여과, 소독. 자, 정수는 기본적으로 침전시키고 여과하고 소독하고 이 3단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속 여과법이랑 급속 여과법이 있는데 뭐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보통 침전법, 약품 침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생물막 제거는 사면 대치라 그래서 이제 여과하는 걸 이제 거르는 게 있고, 역류 세척은 물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약품을 계속 이제 뿌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완속 여과법은 면적도 굉장히 크게 필요하고 건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운영하는 비용이 적은 편이고, 급속 여과법은 약품으로 침전하는 방법이니까 면적이 좀 좁더라도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하지만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탁도색도가 높고 이끼류가 발생되고 수면이 동결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오히려 급속 여과법이 좋고 완속 여과법은 불리하다. 그리고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자, 하수의 종류 및 시험 방법. 자, 함유식. 한국에서 사용하고 시설비가 적게 들고 하수관이 크며 우기 때 자연 청소가 가능하다. 자, 함유식이 뭔지 나와 있지가 않고 장단점이 갑자기 나와요. 함유식이 뭐냐면은 그 하수를 이제 처리를 할 때 비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비가 오는 거랑 하수하는 거랑 같이 처리되게 하는 게 이제 함유식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를 우수라고 해요. 우수랑 하수랑 합쳐서 함유되도록 하는 게 함유식이고, 분유식은 따로따로 해놔요. 그래서 우수랑 하수랑 따로따로 해놓고 우수를 갖다가 이제 별도로 사용하는 거죠. 혼합식은 함유랑 분류식의 조금 장단점만 모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유식, 그냥 함유식, 분류식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하수 시험법으로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BOD니, COD니, DO니 이런 것들 배웠죠. 그래서 BOD는 뭐예요? 유기물이 산화하는데 필요한 산소 소모량. 그래서 그 안에 뭐 분변이라든지 유기물 같은 게 많으면은 BOD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공수역의 오염 지표는 20도씨에서 5일간 용존산소 소모량으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 COD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는 그 화학물질에 의한 측정이죠. 이 C가 이제 케미칼이 되는 거고, DO는 이게 분해랑 관계없이 그 하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용존산소량을 갖다가 우리가 DO라고 부르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OD가 아닌 DO입니다. DO가 상승하고 OD는 하강하고. 자, 하수 처리. 예비 처리, 재진감, 보통 침전, 약품 침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비 처리를 하고, 자, 하수를 처리할 때는 그 호기성이랑 현기성 안에 있는 그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유기물 같은 것들을 일차적으로 분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 처리에서는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면 됩니다. 호기성 분해 처리, 산화작용, 활성온이법, 살수여상법, 산화지법, 접촉여상법, 관계법.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 호기성이라는 거는 산소가 통하고 산소를 갖다가 먹는 그런 세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소를 사용하는 세균. 현기성은 산소가 없이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분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패작용, 부패조, 인포탱크법,
분해질 CO2가 아니라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있는 안 좋은 물질 다 빼내고 그다음 침전할 거 침전하고 나와서 나온 찌꺼기 같은 걸 갖다 우리가 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이. 그래서 온이 처리는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말 그대로 나온 쓰레기니까 물 같은 거 다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래서 육상 투기, 해양 투기는 금지되어 있고 소각하거나 퇴비와 사상건조, 소각법 이런 것들처럼 처리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방법, 주택, 의복, 조명. 자, 쓰레기 처리 방법은 보통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매립이죠, 매립. 그래서 이제 위생적 매립으로 매립 경사 30도에서 복토라는 거는 이제 메꾸는 거죠. 반드시 이제 복토를 실시해 갖고 하게 되고, 자, 소각법 가장 위생적인 매립 방법이다. 태우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비료화법, 투기법은 분기. 자, 그 다음에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도 이거 그 거주 보건, 주택 보건 이렇게 들어가면 배울 게 엄청나게 많아요. 남해안, 동남해안, 동서해안 10도 이내. 이거 되게 참 말하니까 너무 뜬금없이 하는데. 중력 환기, 실내 온도 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환기. 실내의 온도차는 한 5도에서 한 7도 정도가 좋다. 거실은 남향, 남향이 좋고 주택 일조량은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은 되는 게 좋고. 개각이 몇 도고 입사각이 몇 도고 이게 뭐냐면은 개각이라는 건 이 창문을 통해서 봤을 때 각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조명이 입사각이라는 건 위쪽에서 봤을 때 그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조명, 광원은 직업상 간접 조명, 상반에서 비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여기 의복도 나오죠. 의복 조명 같은 것들. 의복의 열 전도율은 시에로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피복의 함기성과 관계를 하고 방한력의 단위를 갖다가 시에로, 방한력이 좋으면 4시에로, 안 좋으면 1시에로. 방한이 좋으면 안 되죠. 작업법은 더우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환기. 환기는 자연 환기가 있고 인공 환기가 있다. 자연 환기의 경우는 실내외 온도차, 중력 환기. 그 다음에 실내 온도가 상승하고 공기 팽창 상승, 기압이 이제 상승하면서 자연 환기가 되고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공기가 합으로 유입이 되고 나가는 공기는 이제 상부에서 유입이 되는 거죠. 인공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어떤 송풍기라든지 환풍기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해줘서 억지로 공기를 갖다 바깥쪽으로 빼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주방, 화장실, 공장, 실험실 등 송풍법, 배기법, 공용법 등등등이 있다. 자, 위생생물과 해충. 자, 일단은 우리가 그 메타조시스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매개체에 의해서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매개 동물 같은 게 있다고 했죠. 특히 절지동물, 모기라든지 아니면은 진드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위생생물이라든지 그다음 해충, 그다음에 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조그만 설치류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환경보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위생상의 피해를 주는 설치류와 절지동물을 갖다가 총칭한다. 자, 관리는 전염병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충 부서의 일반적인 원칙. 구충은 벌레를 갖다가 제거하는 거고 부서는 쥐예요, 쥐. 쥐를 갖다 제거하는 거를 쥐서자를 써서 부서라고 합니다. 구제 대상 동물의 발생원 및 서식처를 제거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살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식처라든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와서 들어 살고 있는 그런 데를 일단 1차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구충이나 부서는 발생 초기에 실시를 하게 되고 대상 동물의 생태 습성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 광범위하게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자꾸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영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위생해충의 피해, 직접적인 피해는 피부에 기계적인 외상을 줄 수 있고 피부 교차가 아니라 피부 교차에 의해서 2차 감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인체에 독성 물질의 주입에 의한 피해,
자, 뭐 독성물질이라는 게 결국은 해충이 독성물질을 주입하는 건 뭐겠어요, 주로? 모기라든지 찐디같이 피를 빨아먹는 애들이겠죠. 흡혈 및 영양물질의 탈취, 체내외 기생에 의한 피해, 기생충 같은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서 살기 시작하면은 체중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질병 같은 걸 걸릴 수 있는 거죠. 피부염이나 알러지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수면 방해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환경위생학은 제가 그냥 슬라이드 하나로 끝냈어요. 그래서 뭐 한 40장 되려나? 환경위생학은 사실은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환경위생 한 번쯤 해보니까 어때요? 되게 재미없죠? 다른 과목도 재미가 없지만 특히 재미가 없어요. 일단 범위도 너무나도 넓고 그리고 사실은 그 환경공학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영역이랑 사실은 굉장히 많이 겹치고 전문적으로 들어가기도 뭐하고 아예 안 가르칠 수도 없고 약간 그런 파트.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 핵심 요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 위주로만 했으니까 그 정도 부분만 그냥 교양처럼 조금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은 공지사항에 제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다만 하시다가 뭔가 조금 의문이 있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LMS 쪽지를 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거기 몇 문제 나온다 이런 거 다 써놨는데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와 이런 거 물어보면 답을 안 합니다. 이상한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6월 8일까지 레포트 내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레포트는 제가 까다롭고 레포트가 보통 왜 많냐면은 하다 보면은 이번에 40%까지 A나 A뿔 줄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동점자가 생겨요. 제가 꽉꽉 채워서 주려고 하는데 동점자가 생기게 되면은 레포트를 통해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판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한만 크게 넘기지 않으면은 제가 이렇게 기한만 크게 넘기지 않고 양식이라든지 뭐 어떤 얘기한 것만 심하게 그냥 위반하지 않으면은 점수는 되게 후하게 줄 테니까 내용상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 감안하면서 6월 8일까지 잊지 말고 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을 배워봅시다. 네.